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전화번호 위에서 멈춰 있지만 끝내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거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집중이 되지 않고 그저 소리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덮어둘까요? 이런 망설임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주에도 그랬으며 매번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소파 쿠션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에선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혹시 요즘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시나요? 연락이 뜸해져서 그런지, 대답이 점점 짧아져서 그런지, 만나자는 말에 바쁘다는 답만 돌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그렇다고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걸까요? 부모라면 무조건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은 원래 바쁜 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왜 숨기지 않아도 되는지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 안에 들려 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고 오늘도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스무해도 더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를 깨우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습니다.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어. 그러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나고 작은 손으로 눈을 문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둘러 도시락을 쌉니다. 김을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아이는 우물우물 씹으면서도 졸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시간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엄마 나 이제 혼자 먹을 수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그래도 한두 숟가락은 더 떠먹여주고 싶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고 가방끈을 다시 한번 고쳐주고 머리카락 한 올이 삐져나와 있으면 손으로 쓰다듬어 넣어줍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밝은 목소리가 울리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하면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창가로 다가가서 아이가 학교 가는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손을 흔들어 보지만 아이는 친구들과 뛰어가느라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저녁이면 돌아올 테니까요. 밤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빨래를 걷으면서 아이의 교복을 개고는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내일 아침에 또 입고 나갈 옷이고 모레도 글피도 계속 입을 옷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빨래를 개고 정리하고 나면 곧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 됩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간을 맞춥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서 국물을 떠먹어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한번 맛을 보면서 오늘은 간이 딱 맞네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다녀왔습니다. 하는 큰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지고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손 씻고 밥 먹으라고 말하면 네 하는 대답이 돌아오고 아이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을 씻고 나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김치를 조금 더 덜어주고 국그릇에 국을 가득 담아줍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으면 아이는 입에 밥을 넣으면서도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줬다는 이야기,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숙제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숙제를 봐주러 아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공책을 펼쳐놓고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확인해 주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설명해 주면 아이는 연필을 들고 열심히 따라 쓰곤 했습니다. 가끔은 틀릴 때도 있었지만 여기 다시 한번 봐봐라고 말하면 아이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이불을 덮어주면서 잘 자라고 말하고 불을 끄려고 하면 아이는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럼 침대 옆에 조금 더 앉아 있으면서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바뀌는 걸 지켜봅니다. 잠이 들었구나 싶으면 그제야 조용히 일어나서 방을 나오면서 문을 살짝만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구나. 내일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겠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고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이 집에 있을 거고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아이는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해야 해. 그 말과 함께 방문이 닫히면서 예전에는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닫혀 있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어도 그냥요 한마디로 끝나고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물어도 네 한마디, 선생님은 괜찮으시고? 물어도 네 한마디로 대답이 끝나버립니다.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는 거니까 사춘기니까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이제는 따로 살게 되면서 매일 보던 얼굴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따뜻했던 아침들이 시끌벅적했던 저녁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부.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집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고 집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통이 몇 개 남아 있지만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김치 한 조각, 계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을 차리면서 작은 그릇에 적은 양만 덜어서 혼자 먹습니다. TV를 켜놓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틀어놓는 것 뿐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 몇 개 되지 않아서 금방 끝나고 수세미로 그릇을 닦고 물로 헹구고 선반에 올려놓으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듭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자식의 프로필 사진이 보이는데 언제 찍은 사진인지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밝게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마지막 대화 기록을 올려보면 일주일 전에 잘 지내? 물었더니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답장이 왔고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보낼까요? 아니면 전화를 걸어볼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바쁠까요? 지금 일하는 중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전화해서 방해가 되면 어쩌나 싶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냥 참기로 합니다. 내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 아파트 단지 앞놀이터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저기서 아이와 함께 놀면서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타고 모래놀이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놀이터에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고 젊은 부모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면서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되면 마트에 갈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가면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옆집에서 누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
대답이 돌아오지만 그게 전부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고 천천히 걸으면서 채소 코너를 지나고 과일 코너를 지나고 고기 코너를 지나가지만 카트에 담을 게 별로 없습니다. 혼자 먹을 양은 많지 않으니까요. 계산대 앞에 서면 앞사람은 카트에 물건이 가득한데 가족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들 간식, 음료수, 고기, 채소, 온갖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저랬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장바구니를 냉장고에 넣고 또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봅니다. 아직 오후 3시인데 저녁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TV를 켜면 뉴스가 나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가 나오는데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이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채널을 끄고 싶어집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나면서 저건 드라마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고 현실은 저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을 걸으면서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아이가 쓰던 방문을 엽니다. 책상이 그대로 있고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어릴 때 읽던 동화책, 학창 시절 쓰던 참고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낡은 공책 몇 권이 들어있고 펼쳐보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놀이터에 갔다. 재미있었다.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공책을 덮고 서랍을 닫고 방을 나오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마음이 더 아프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워서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빈 의자가 3개 있는데 예전에는 다 차 있던 자리였습니다. 밥을 먹지만 맛이 없고 반찬을 입에 넣어도 싱거운 느낌이 들어서 원래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먹어봐도 똑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 한두 개뿐이라 금방 끝나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삽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어집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일은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 모레는요? 다음 주는요? 휴대폰을 들어서 또 카카오톡을 열고 자식의 이름을 누릅니다. 채팅방이 열리면서 마지막 대화가 또 보입니다. 잘 지내?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오늘은 메시지를 보낼까요? 저녁 먹었어? 이 한마디만 보낼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있지만 결국 글자를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메시지를 보내면 부담스러울까봐 혹시 귀찮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전화 한 통 걸면 되는데 메시지 한 줄 보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자식도 나한테 연락이 하고 싶으면 하겠지. 보고 싶으면 연락하겠지.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럼 자식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3부. 밤은 깊어갑니다.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거실은 어둡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는 게 보입니다. 다들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불을 켜도 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가족이 있겠지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잠자리에 드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릅니다. 이 집은 조용합니다. 소파 옆 서랍장을 봅니다. 맨 이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지만 오늘은 왠지 열어보고 싶습니다. 손을 뻗어서 서랍을 천천히 엽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사진첩을 꺼냅니다. 표지를 닫고 천천히 펼칩니다. 첫 장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 꼭 쥐고 있던 작은 주먹,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울음소리에 깨어나서 안아주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리웁니다. 힘들었지만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었으니까요. 페이지를 넘깁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친척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깁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입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습니다. 처음 유치원에 보내던 날 아이는 울면서 매달렸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있을래.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서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립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학예회, 가족여행 사진들을 봅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사진이 적어집니다.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그만 찍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학 입학식 사진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입니다. 그때가 몇 년 전인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진첩을 덮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자랐고 이제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습니다. 침대에 앉아봅니다. 이 침대에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잤을까요? 책상 위를 봅니다. 연필꽂이에 연필이 몇 자루 꽂혀 있습니다. 아이가 쓰던 연필입니다. 하나를 꺼내서 손에 쥐어봅니다. 연필 끝이 무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씨를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숙제를 했을까요? 창가로 갑니다. 창문을 열면 찬 바람이 들어옵니다. 밖은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추고 있고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앉습니다. 베개를 만져봅니다. 오래되어서 납작해진 베개입니다. 아이가 쓰던 베개입니다. 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요? 방을 나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입니다.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또 카카오톡을 엽니다. 자식의 프로필을 누릅니다. 상태 메시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힘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바꿨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힘든 일이 있나요?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입니다.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괜히 전화해서 깨우면 안 됩니다. 내일 연락하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망설일 겁니다. 바쁠 것 같아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또 참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자식이 걱정되고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이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부모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었어?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는 그 한마디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망설여집니다. 소파에 누워봅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얀 천장만 있을 뿐입니다. 눈을 감아봅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매일 반복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집을 나가게 됐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독립하는 거라고, 성장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이는 자라야 하고, 독립해야 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 작던 아이를, 내 품 안에서 잠들던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이를 키우느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아이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죠?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집니다. 아이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요? 사부. 이런 감정에 대해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가 스스로를 갈망하며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지브라는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는데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동안 그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멀리 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이니까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브란도 어머니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떠남이 성장이라는 것을, 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자기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지브라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 말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내가 배운 지혜를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실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지 마라 하시면 더 하고 싶었고, 이렇게 해라 하시면 다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젊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배웠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걷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자식을 놓아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을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식의 집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아 두려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게 서운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지? 왜 연락도 잘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엄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브란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도 행복해야 합니다. 오후,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이나 쐴 겸 나갔을 뿐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각자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자기 고민이 있겠지, 자기 슬픔이 있겠지.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나처럼 자식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날씨 좋죠? 말을 거셨습니다. 네, 좋네요.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공원에 나와서 뭘 하나 싶었죠. 그런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후에도 나와서 책 읽고,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끔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명절 때 오고 생일 때 오고 그 정도죠. 예전에는 그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식들도 바쁘니까요. 그리고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요. 이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생각이 많아서 자식 걱정에, 앞일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카페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괜히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워 보일 것 같아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고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예전처럼 맛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반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몇 년째 연락하지 않은 친구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났던 친구인데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내일 전화해서 밥이나 먹자고 해볼까요?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에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가든 그림이든 뭐든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걸 이제 해보는 거죠.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고 얼굴이 보고 싶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기쁘게 받을 겁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어도 오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살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할 테니까요. 엔딩.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공원을 걸었고, 카페에 갔고, 저녁을 먹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자식의 이름이 보입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잘 지내? 오늘 날씨 좋았어. 엄마는 공원 다녀왔어. 이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글자를 씁니다. 잘 지내? 여기까지 쓰고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보낼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보내기로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답장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답장이 오면 기쁘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그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느끼면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거고 그리우면 그리운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느끼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삶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그립고 외롭고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식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연락이 뜸해서, 만남이 줄어서, 대화가 짧아져서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